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합성어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던 파생어, 그 파생어하고 합성어가 결합된 문제, 이걸 중심으로 일단 배웠던 부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자, 이걸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자, 오늘은 내가 문항수를 세보니까 16문항이나 되기도 하고, 거기에 상당수 많은 문제가 두 문항짜리 그 지문형 문제들로 돼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나는 문제풀이를 강의할 때마다 너희들한테 늘 얘기했던 거지만 이건 평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학습을 위해서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풀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늘 해설을 하던 대로 문제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 과정들을 천천히 다 지켜볼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또 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 나는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만큼의 해설을 좀 챙겨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인덱스 매겨줄 거니까 그 인덱스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항상 문제는 학습을 위한 문제인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배웠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가야 될 과정이 기니까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문제가 83번 문제가 2015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보기의 기억에 따라서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걸 따져라 그랬는데 요 기억을 보니까 어간이 연결어미로 연결이 돼서 형성된 단어래. 자, 어간 뒤에 연결어미를 붙였다고 했으니까 통사적인 합성어네. 자, 그러면 어간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연결어미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조건이니까 확인해 보면 자, 꿈꾸다. 이거는 꿈이라고 하는 명사에 원래 꿈을 꾸다인데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이 체연에 지금 용언이 붙은 거니까 지금 여기는 어간에 연결어미가 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고 2번 보니까 돌다와 서다 사이에 중간에 연결음이 아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3번 보니까 뒤석다는 자, 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간도 아니고 자, 석이 원래 석다에서 석이 어간인데 이 석다 앞에 뒤는 자, 내가 공부를 하라고 너희들한테 자료 올려놨었는데 이 뒤는 접사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어근과 어근이 형성된 이 합성어 과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4번 보니까 빛나다도 빛이 나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 체온과 용언이 만난 거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었고 5번 보니까 오르다와 내리다 자, 오르라고 하는 어간과 내리라는 어간 사이에 연결어민을 취하지 않았으니까 기억의 반대 사례가 되겠네.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2번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인데 자, 이 84번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좀 미안한 게 블로그에다 올려놨던 자료를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밑줄이 빠져 있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밑줄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 밑줄이 뭘 물어보는지 몰라서. 자, 그래서 확인해 본 학생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전을 밝혀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여기 밑줄이 빠져 있어서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은 밑줄 그어놓고 그다음에 풀어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 자, 기억에 해당되는 예라는데 비통사적 합성어가 기억이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비통사적 합성어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어. 자, 이것만 정확하게 숙제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어미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자, 연결어미가 빠졌거나 전성어미가 빠졌거나, 자, 아니면 부사와 체온이 결합됐거나, 아니면 어순, 한자의 어순이 맞지 않아 만들어진 그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있었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따지라는데, 1번 보니까, 자, 뛰노는 뛰다와 놀다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지 않아. 뛰노는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1번이 우리가 그 네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 연결어미를 취하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정답은 나왔지만 2번 한번 봐볼게. 몰라보는 원래 모르다에 여기에 아가 결합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르불 규칙 배웠지? 르가 특정 어간의 르가 리을 형태로. 그래서 몰라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다가 붙고 여기에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연결어미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합성어가 통사적인 합성어가 맞는 거지. 자, 3번도 타고나다인데 자, 타다와 여기에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 붙이고 나다에 니은을 붙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연결어미를 취하고 있으니까 통사적인 합성어지. 자, 지난달도 지나다에 여기에 관형사용 어미 니은을 붙이고 여기에 달을 붙인 거니까 자, 그러면 관형사용 어미를 붙였으니까 통사적인 합성어 맞지. 그 다음에 굳은 살도 굳다에 여기에 관형사용 어미 은을 붙이고 여기에 살을 붙였으니까 관형사용 어미를 취하고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제는 지문형 문제인데 2017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학습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게. 이거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되돌아오다 하고 병막에 수업하면서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자,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 자, 근데 이게 여러 개로 구성된 거래. 이런 단어나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가령 이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별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언니가 찾던 이 책이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어떤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 뭐 민물고기라고 하는 복잡한 단어나 이 문장, 자, 여기에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그랬어. 자, 그럼 직접 구성 요소가 뭐냐?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그 두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되돌아오다고 병마개 할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 무조건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그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 두 부분이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단어나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말인데, 자, 위에 민물고기에서는 자, 민물과 고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니까 이들이 직접 구성 요소가 돼.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물고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민물고기는 민과 물고기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민물고와 기 이렇게 나눌 수도 없잖아. 그럼 이거는 민물과 두 덩어리로 나눌 때 고기로 나누는데, 이 민물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단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와 뭐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냐면 민과 물이라고 하는 이 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1차적인 층위에서 일단 접사 민과 물이 결합돼서 파생이 되고, 이 파생된 말이 이 고기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합성의 형태를 취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와 비슷한 부분들을 봤으니까 크게 낯설지 않을 거야. 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해 보면 한 단어 안에 합성과 파생의 과정이 모두 있는, 자, 합성과 파생의 과정이 모두 있는 이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다. 자, 요게 아니라 합성어래. 자,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결정짓는 건 마지막에 무엇과 붙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단어는 1차적인 층위에서 파생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고기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을 한 거니까, 마지막에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 마지막에 접사와 결합할 때는 파생어, 이렇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합성어가 맞겠지. 자,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자, 고려할 점 두 가지 중요하겠지. 자, 첫 번째로는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자,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존재하냐. 자, 이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말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령 살얼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과 얼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데, 만약에 살얼과 음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살얼다라는 말이 존재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선 살얼다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잘못된 분석이다 이 말인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로 두 요소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인 거고, 자, 고려할 점 두 번째는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에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이건 의미적인 요소인데, 벽돌집을 예로 들었어. 벽돌집을 직접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면 이렇게 벽돌과 집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벽과 돌집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벽돌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긴 집인데 벽돌로 만든 집이란 얘기잖아. 근데 그 의미에서 이렇게 벽과 돌집으로 나누게 되면 그 의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룬 것이 잘못 나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의미적인 요소하고도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실제 쓰이는 거하고도 연관성을 가져야 적절하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긴 문장도,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단어와 관련된 얘기였어. 민물고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어와 관련된 얘기였는데 그 뒤에 우리 문장이 있었잖아.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듯이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을 하나 봐. 자,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단어의 층위뿐만 아니라 문장의 층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공부할 게 문장 성분이니까 그때 배울 거야. 그 주어와 서술어로 나타나는데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돼.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 이 주어가 포함된 부분과 서술어가 포함된 부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두 층위로 직접 구성 요소가 돼.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 자 주어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예를 줘.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자 첫 분석 층위에서는 첫 번째 분석 층위에서는 내 동생은 자 요게 주어거든. 자 받았어. 누가 받았냐면 동생이 받은 거거든. 그럼 얘 내 동생은 요 부분까지가 주어 부분이야. 자 내 동생은과 이 뒷부분. 자 여기까지의 한 덩어리와 자 요거를 A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첫 번째 층에서 분석할 땐 A와 B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B 파트, 이 부분은 또 층위를 달리하면 이렇게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또 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서술어 부분만이 아니라 주어 부분인 내 동생도 마찬가지지. 내 동생의 직접 구성하는 요소는 내 동생은 내와 이렇게 동생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건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붙어 있으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층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지금 여기 써져 있지만 내와 동생은 이 내 동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구성하는 직접 구성 요소고 이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는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직접 구성 요소다 이 말인 거야. 자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자 즉 가장 위층이 가장 상위층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를 보면 언니가 찾던 책임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건 뒤에 우리가 문장론에서 이 문장의 확대, 문장의 확장 이걸 배울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야. 자 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책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있다가 서술어고 책이 있다라 했으니까 요 책 이까지가 주어 부분이고 이 뒷부분은 이 서술어 부분인 거야. 여기까지는 주어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도 덩어리가 이 부분도 덩어리가 지금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쪼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와 있구나로 또 쪼개고 쪼갤 수 있는데 일단 크게 두 분 나누면 주어까지와 주어 이후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 자 85번 문제. 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거하고 연관이 있어. 자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으로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따지래. 근데 A부터 E가 지금 단어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86번 문제는 문장에 관련된 게 나왔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직접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자 합성어냐 파생어냐 이걸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걸 바탕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자 첫 번째 나들이 옷부터 이 나들이 옷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나와 들이 옷, 뭐 나들과 이 옷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나들이와 옷으로 나눌 거야. 근데 나들이는 다시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들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1차적인 층위에서 파생이 먼저 일어난 거지. 접사가 붙었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파생된 말이 이 옷이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성어가 된 거야. 자, 근데 1번 선택지 보니까 A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이 아니지. 파생어잖아. 자, 파생어인 합성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파생어여야 되지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눈웃음도 보면 두 번째 눈웃음을 보면 이 눈웃음은 눈웃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니.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눈과 웃음 이렇게 나눠야 돼. 근데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라 원래 웃다라는 말에 여기에 접사 음이부터 만들어진 거거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 1차적인 층위에서는 웃다라는 말에 접사 음이 붙어서 자, 명사가 된 거니까 이건 파생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파생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눈이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해서 최종적 형태는 합성어가 된 거야. 자, 2번 선택지 보니까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파생된 말이 다시 눈이라고 하는 어근과 결합해서 합성어가 됐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세 번째 보면 이 드높이다. 자, 드높이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다는
어차피 엄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 드높이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드와 높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일단은 드높다와 여기에 이가 결합된 말이라고 봐야 될 거야. 근데 드높다도 이 앞에 있는 드가 접사거든. 그리고 높다라고 하는 말이 어근인 거고. 자, 그러면 접사가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일단 파생이 먼저 이루어진 거야. 자, 파생된 말이 다시 이라고 하는, 자, 이 사동의 의미를 갖는 이라고 하는 접사와 결합해서 다시 한번 파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파생어가 또 파생을 한 거지. 그러면 3번 선택지 보니까 시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이 아니고 파생어잖아. 자, 그러니까 이 합성어인이 틀렸고 뒤에 파생어 부분은 맞는 얘기네. 최종적으로는 파생어가 됐으니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집집인데 이 집집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이거는 집과 집이로 나눌 수가 없고 이거는 집집. 우리가 뭐 집집마다 이렇게 쓸 때처럼 집집, 처벌하고 하는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렇게 집집과 이로 나누는 거야. 근데 이 집집도 뭐 집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였어. 이렇게 1차적인 층에서 합성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파생접사 이가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 거냐면 파생이 된 거지. 근데 4번 보니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이 아니라 합성어였어. 그래서 파생어인, 파생어다. 뒤에 나와 있는 파생어 부분이란 건 맞지만 앞에 있는 파생어가 틀렸으니까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였으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마지막 놀이터. 자, 놀이터를 보면 놀이터를 놀과 이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쓰는 말로 나눠야 되니까 놀이와 터로 나눠야지. 자, 그러면 놀이는 알다시피 놀다라는 말에 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파생인데 자, 파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터가 넓다. 여기 터가 되게 넓네. 이렇게 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인 거야. 그럼 파생이 된 말이 터라고 하는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합성어가 된 건데 5번 선택지 보니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이 아니지. 파생어잖아. 파생어인 최종적으로는 합성어니까 여기도 틀렸네. 그러니까 이 5번 선택지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고 86번은 이제 문장과 관련된 거야. 아까 85번 문제는 단어와 관련된다면 지금은 문장. 자, 보면 자, 5개의 문장이 있고 두 부분씩 나누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인은 목소리가 곱다인데 목소리가 곱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그럼 누가 그렇냐면 지희가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1번 보니까 지희는과 목소리가 곱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지. 자, 2번은 봤더니 들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들은 주체가 누구냐?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소포 가처럼 이렇게 주격조사 가가 있기 때문에 주어처럼 보이지만 소포가 어떻게 들어? 이 말을 어떻게 들어? 소포는 듣는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소포가 도착했다고 누군가가 앞에서 들었는데 공교롭게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끊으려면 이렇게 끊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생략된 주어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지금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됐으니까 이 부분은 틀렸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옳지 않은 걸 따지랬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생략된 주어와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나눠야 적절한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분석이니까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고 3번은 주었어. 근데 누가 줬냐면 동수가 준 거야. 미애에게. 그럼 이렇게 쪼개질 거니까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줬다가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의 리을을 보면 밝혀졌다라고 했거든. 그럼 뭐가 밝혀졌냐면 이것이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주격조사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면 지금 여기서 그가 익명의 기부자 임의까지와 그 다음에 밝혀졌다 이렇게 분석된다고 했으니까 4번도 맞지. 5번 보니까 명언이다 이렇게 있거든. 근데 뭐가 명언이냐면 이 말이 명언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야 되겠네. 근데 그 말이 인생이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인 거야. 꾸며주는 말이지. 근데 주어는 말은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말은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에 뒤에가 서술어다. 이것도 적절한 분석. 그래서 정답은 2번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두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관련된 학생 1, 2 학생 1, 2, 3이 나오고 4까지 나오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 알죠? 자,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인 물체 이걸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인공위성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어떤 물체가 없었을 때는 이 말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만들었다가 어떤 물체가 만들어졌고 그걸 가리켜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이 인공위성이란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런데 뭐 너희들 이름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들의 모든 이름들이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가 너희가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걸 너희들 가리키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붙듯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똑똑한 학생 1이 자, 인공과 위성이 합쳐져 만든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란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그 원리를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도 자, 범위를 좁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랬어. 자, 새 단어 그 중에서도 합성 명사 범위를 좁혀놨어. 그랬더니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이 아닌가요? 라고 했어. 자, 명사와 명사가 결합돼서 합성 명사 만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니까 방법이겠지? 그랬더니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랬어.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인가 봐. 자, 예를 들어서 농과 밭. 자, 명사끼리야. 불과 고기. 명사끼리야. 이렇게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자, 그럼 그 밖이라니까 더 있다는 얘기잖아. 용언의 활용령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자, 그러면 건너다라는 말에 관형사형어미 리을을 붙였어. 자, 노림이라고 하는 것도 노리다에 명사형어미 미음을 붙였어. 자, 섞어치기 같은 경우는 섞다라는 어간에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를 취했어. 그러면 전성어미를 취하든 아니면 연결어미를 취하든 이건 용언의 다 활용형이잖아. 이런 활용형 뒤에 목이나 수나 찌개와 같은 그런 어떤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 그러니까 관형사 플러스 명사란 얘기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 자, 세 번째 형태까지 얘기를 꺼냈어. 합성명사 만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한 거야. 자, 했더니 학생 3이 자,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명사를 보니까 뒤에 말이 모두 명사네요. 자, 뒤에 보니까 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밭, 여기에 보니까 고기, 지금 여기 보니까 목, 그 다음에 여기 수, 그 다음에 여기 찌개, 그 다음에 여기 색시. 전부 다 명사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어떤 품사가 뒤에 오는 어근, 이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일반적이래. 그럼 뒤에 명사가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명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적이래. 자, 그래서 앞에 얘들이 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자, 모든 것들은 일반적인 경우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지랄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명사가 아닌데 명사들이 없는데도 최종적으로 합성 명사가 있대. 뭐 대표적인 예계 중에 자, 이 여기라고 하는 게 대명사거든. 근데 여기에 적이라는 말이 붙여서 여기에 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저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여기저기가 명사야. 그렇게 대명사와 대명사, 명사가 하나도 없는데 최종 이것이 붙은 형태 여기저기는 명사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와 관련된 뒤에 문제가 있어. 그때 가서 볼게.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이런 방식과는 좀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방식인데 세 가지 방식 외에 더 있다는 얘기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들어가나 봐. 그럼 이걸까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란 말은 자, 요 인강이란 말은 인터넷의 인과 강의의 강 이렇게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자,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자, 첫 번째 음절 인, 첫 번째 음절 강. 그래서 요걸 두 개 결합해서 인강 이렇게 첫 음절끼리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래. 줄어들면서. 자, 또한 덧붙여 더 있다는 얘기인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는 자, 컴퓨터 할 때 첫 번째 컴, 그 다음에 원시인 할 때 첫 번째가 아닌 그 이후의 부분이 이렇게 결합돼서 컴시인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합쳐서 줄어든 말인데 얘는 첫 번째 앞의 어근에서는 첫 번째 음절을 따고 뒷말 두 번째 어근에서는 두 번째 음절 이하의 말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줄어드는 말이 되는 과정에 첫 음절과 첫 음절의 결합이냐,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이하의 결합이냐에 따라서 인강이나 컴시인처럼 이런 단어들도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87번 문제 보니까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 중에서 이 기억부터 미음 자료들 중에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보래.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네. 자,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빠르게 떠올려 보면 명사끼리의 결합.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형의 명사가 결합되는 거. 이게 두 번째였어. 자, 그 다음에 관형사의 명사가 붙은 거. 이게 세 번째였지. 그 다음에 줄어든 말을 만드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였는데 첫 음절 끼리가 네 번째였고, 그 다음에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 이하의 결합이 다섯 번째였어. 거기에 해당되면 정답이 되는 거고, 해당되지 않으면 정답이 안 되는 거네. 자, 기억부터 보니까 선생님을 줄여서,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줄임말이었거든? 근데 이걸 줄여서 쌤이 된대. 근데 이 쌤이라고 하는 건 줄어든 말은 맞지만 이게 첫 음절을 딴 것도 아니고 첫 음절끼리 딴 것도 아니고 첫 음절과 둘째 음절 이하에 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어떤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이 자체가 위에서 말했던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러면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기억이 들어간 선택지가 지금 1번도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3번도 들어가 있어. 자, 그러니까 너희가 판단했으면 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정답 내려고 하지 말고, 자, 너희들 손이 부지런해야 돼. 자, 손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일단 기억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으면 기억이 들어간 선택지는 때려 죽여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기억과 관련된 건 제거해야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개와 살구가 결합해서 개살구가 만들어졌다는데 요 줄표 표시 보이지? 줄표 표시는 접사 표시야. 접사나 어미에 붙이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합성어와 관련된 얘기지 파생어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어서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아까 뒤섞다처럼. 자,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자, 기억도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도 들어가면 안 돼서 니은이 들어간 선택지를 지워보니까 4번과 5번이 지워져. 그러면 남는 건 2번밖에 없는 거지. 실제 해당되는 사례를 단 하나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린 정답이 벌써 나온 거야.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린 지금 학습의 차원인 거니까 자, 나머지 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 자, 디귿 보니까 사범과 대학이 결합해서 사범의 사, 그 다음에 대학의 대, 첫 음절들끼리 딴 거네. 그러니까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 디귿은 들어가는 게 맞고, 자, 미음 확인해 보니까 비빔, 자, 요거는 비비다에 미음을 붙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용언의 활용형이거든. 여기에 냉면을 붙인 거니까 이거는 용언의 활용형과 체언을 붙인, 명사를 붙인 이 세 번째 자료, 아니 두 번째 자료. 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음도 명확하게 맞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를 보면 아까 기억. 자, 명사가 전혀 없는데 최종적인 형태가 합성 명사가 된 것. 자, 근데 여기서 잘과 못으로 쪼개고 새와 것, 그 다음에 요와 사이, 그 다음에 오늘과 날, 그 다음에 갈림과 길 이렇게 나눠서 최소한 둘 중 하나가 명사가 들어가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것은 의존 명사거든.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지만 이걸 의존 명사라 그래. 우리 의존 명사 배우고 왔잖아. 근데 의존 명사니까 명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2번은 정답이 안 되고 3번에 요 사이도 명사야. 자, 요라고 하는 건 관형사인데 관형사 뒤에 사이라고 하는 명사를 붙인 거니까 얘도 정답이 안 돼. 자, 오늘도 날도 전부 다 명사야.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안 되고, 자, 갈림은 용언의 활용형이지만 길이 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정답이 안 돼.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데, 자, 잘 먹었다, 못 먹었다 이렇게 잘과 못은 전부 다 부사거든. 근데 부사와 부사가 결합이 돼서 명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합성 명사가 되는 과정에 어느 하나의 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어. 자, 좀 힘든 거 알겠지만 천천히 보면서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한번 가보자고. 자, 10학년도 문제였는데 우리 고전과 현대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아니고 고전 문법과 현대 문법을 섞어서 우리가 지금 글을 썼던 건데, 자, 내용과 관련돼서도 너희들이 숙제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볼게. 자, 국어사적 사실. 자, 국어사라고 했으니까 역사적 사실. 어떤 시간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 오는 어떤 국어사적인 사실이 현대 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현대 국어에 어떤 일관되지 않은 현상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현대 국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것을 이걸 통해 이해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 자, 예를 들어서 리을로 끝나는 명사, 받침 리을로 끝나는 명사. 여기 보면 발, 리을이지? 그 다음에 솔, 리을이지? 이틀, 리을이야.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명사. 자, 여기에 이들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이 이렇게 합성어가 될 때는 받침 리을의 모습이 일관되지가 않아. 자, 여기서 발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 근데 소나무 할 때도 원래 솔 플러스 나무인데 이때는 소나무에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받침 리을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틀이었는데 이것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합하는 과정에 합성어가 되는 과정에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근데 하나는 그대로 유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또 다른 자음으로 바뀌었어. 디귿으로. 이렇게 일관되지가 않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된대. 이 옛 모습을 아는 것이 국어사적 사실이고 이걸 알아야 이 현대 국어에 일관되지 않은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한대. 자, 밑에 한번 보니까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 달리 받침 리을이 탈락을 했어. 소나무에서는. 그리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리을이 아닌 디귿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발가락에서의 발처럼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있는 반면 그 리을이 탈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바뀌기도 했다는 거야. 모두 리을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을까? 현대국어에는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현대국어에는 없어. 현대국어에는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건 아까 국어사적 사실, 이 단어들의 옛 모습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하겠지. 발가락은 자 유지하고 있는 거야. 발가락은 중세국어에서 대부분 요렇게 나타났대. 근데 지금 여기 띄어쓰기가 돼 있네. 그럼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 두 단어. 그러니까 그렇게 쓰였다는 건데 자 발가락으로 나타나는데 중세국어에서 이 시옷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시옷 부분인데 시옷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됐대. 아 그럼 현대국어에선 관형격 조사가 의인데 중세 때는 의에 해당되는 관형격 조사가 시옷이 또 있었나 봐. 이렇게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됐는데 자 발가락은 구로 파악이 된다. 그러면 관형격 조사니까 발의 가락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시옷이 조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단어는 발과 가락 두 어절에다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세 단어로 돼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후에 요 시옷이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버렸대. 자, 그러면 계속 유지한 게 아니라 자, 들어갔는데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합성어 내부에서 사이시옷만의 어떤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자, 사이시옷은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냅둬도 돼. 자, 이건 나중에 음론 갈 때 사이소리 현상 배울 때 배울 거니까. 근데 이렇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국어 발의 가락 이렇게 쓰였던 것이 현대국어에서는 붙어서 발가락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에서 보고 있는 발가락은 원래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야. 자, 그랬던 것이 지금 현대국어에 이렇게 남아있게 됐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 보면 발이라고 할 때 그때 리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근데 이제 A 파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소나무 얘기를 하면서 소나무는 중세국어에서 명사 솔과 자, 거기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이 된 거래. 자, 솔과 나모가 결합돼서 그 나모 앞에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이 소나모로 만들어졌대. 얘네 두 개가 결합해서 최종 형태가 이렇게가 된 거래. 자,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 달리 자, 그럼 현대국어는 이게 없다는 얘기인데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자, 니은이나 디귿, 시옷, 지읒 요 등으로 시작되는 명사 앞에서는 받침이었던 리을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대. 받침 리을이 탈락을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솔 여기에 있는 받침 리을이 탈락이 된 거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면 솔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나모라고 하는 명사 이게 이제 중세국어 때의 표기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니은이나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체온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한다며 근데 지금 여기서 니은이 쓰인 거잖아. 그 니은 앞에 있는 요 리을이 탈락이 돼서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소나모가 됐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세국어에 있었던 어떤 특징 때문에 리을이 탈락을 했다. 근데 현대국어는 이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자, 이제 두 번째까지 설명이 됐어. 마지막 이튿날 남았는데 이튿날은 중세국어에서 자린명사 이틀과 그 다음에 자린명사였던 날 사이에 자, 여기 또 한 번 나오는데 관형격 조사 시옷이 결합한 요런 형태. 이것도 구의 형태네.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띄었었으니까 구의 형태인데 이튿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시옷은 자,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에서 쓰이는 그 시옷과 같은 형태래. 근데 중세국어에서 요 말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요 말이 자, 이렇게로도 나타난대. 이튿날. 지금 여기서는 리을이 보이지 않는데 자, 이렇게 리을이 보이지 않는 요런 형태로도 지금 나왔대. 근데 이튿날로도 나타나는데 자, 근데 중세를 거쳐서 이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됐대. 자, 그럼 처음에 이런 거네. 이틀 여기에 띄고 날로 쓰이다가 자,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튿날 자, 이 여전히 띄고 리을이 탈락된 형태로 쓰이다가 이게 근대국어에 와서는 뭐가 됐냐면 한 단어로 붙어서 이튿날 이렇게 쓰이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굳어지게 됐는데 이와 함께 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은 잃어버려. 자, 시간이 지나면서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못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 때마침 받침 시옷과 디귿이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된 거야. 나중에 중세국어 관련된 수업을 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세국어 때는 시옷으로 쓰고 시옷으로 발음하고 디귿으로 쓰고 디귿으로 발음했거든. 그래서 총 발음하는 게 종성이 8개가 있었어. 그런데 근대 국어에 오면 그중에 이 디귿이 없어지고 7개의 종성만으로 표기하고 발음하는 게 칠종성법이라 그래. 근데 지금은 이 설명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 두 개의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중세 때는 이런 게 있었어. 뭐 참고적으로 원래 중세 때는 우리 친구라고 말하는 단어가 원래 요렇게 써져 있었거든. 근데 이게 근대 국어에 와서 디귿 자체가 종성에 쓰이지 않아서 이 종성에서 요렇게 바뀌게 된다고. 요거는 중세 때고, 자, 요게 근대인데 근대 국어에서 이렇게 바뀐 형태가 그대로 굳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친구, 벗이라고 쓸 때는 이쪽으로 쓰는 거야. 그게 같은 비슷한 사례거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시옷은 이 조사의 기능을 못했고,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구분이 안 돼. 자, 이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튿날의 표기를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릴 적에 자,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난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서 적기로 했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러나 자, 뒤에 뭐라고 했냐면 이때 디귿은 자, 이 이튿날 할 때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이 디귿은 리을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 이 형태상으로만 보면 이게 리을이 디귿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중세국어 때 자, 요런 예처럼 시옷으로 원래 적었어야 하는 건데 그 시옷으로 적었다면 우리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했을 텐데 이걸 디귿으로 겪는 바람에 우리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좀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형태가 요 형태상에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요 형태상에서 이튿날이 됐는데 요 시옷이 받침에 있던 시옷이 디귿하고 발음이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여기에 디귿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디귿으로 써버리게 되면 우리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어떤 그런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걸 애초에 그냥 시옷으로 쓰는 게 이 무사람처럼 시옷으로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단어 3개, 뭐 발가락, 그 다음에 소나무, 그 다음에 이튿날 이렇게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89번 문제가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해라. 자, 기억은 뭐였냐면 발가락이었어. 그리고 니은이 뭐였냐면 소나무였고, 그 다음에 디귿이 뭐였냐면 이튿날이었어. 그래서 너희가 그러니까 보고 왔지만 이 발가락 같은 경우는 리을이 유지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리을이 탈락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튿날 같은 경우는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는 예였거든. 자, 그럼 이것을 보여주는 예를 그대로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순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돼. 그럼 리을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3번을 보니까 리을 받침이 없어.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 자, 두 번째 보니까 리을이 탈락된 형태인 거야. 이 두 번째가 리을 자체가 받침 리을이 탈락된 형태니까 자, 탈락이 돼야 되는데 5번 보니까 탈락이 안 되고 리을이 그대로 있네. 자, 5번도 그러면 정답이 안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남아있는 3개의 선택지 보니까 이건 지금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번도 디귿이고 2번도 디귿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디귿이야. 그럼 디귿이 그대로 있을 때 답이 여러 개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세부 조건으로 보면 원래는 받침이 리을이어야 되는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나달과 섣달을 보면 나달은 원래 받침이 디귿이었어. 근데 섣달은 원래 설이 있는 달이다. 그래서 설과 달이 합쳐진 말인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건 섣달이 돼야 되지. 이건 원래 디귿 받침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달이 들어가 있는 4번과 1번은 정답이 안 되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A를 바탕으로 푸는 건데 아까 전에 소나무하고 이튿날 얘기였어. 자, 근데 자료를 찬찬히 보면서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중세국어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현대국어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국어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기준은 현대국어야. 자, 근데 보니까 탐구 주제 보니까 숟가락은
자, 디귿 받침인데 이 젓가락, 시옷 받침과 달리 왜 받침이 디귿일까? 자,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건 원래는 리을인데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아까 전에 이튿날처럼 그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탐구 주제부터 시작해서 선택지를 먼저 한번 봐볼게. 선택지 보고 위에 올라와 자료가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중세국어의 술과 중세국어의 저는 자, 중세국어의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자, 그럼 확인해 보면 확인해야 될 조건이 그런 거야. 자, 술과 저와 이런 것들이 이틀처럼 자립명사냐 아니냐. 자, 근데 현대국어의 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 현대국어는 자립명사가 아니란 얘기인데 현대국어의 자료에 보니까 이 술로 밥을 뜨다 할 때 요게 이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문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비문 표시. 그럼 혼자 못 쓰이는데 요때 술 앞에 이렇게 꾸며주는 말, 한 술, 두 술을 할 때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땐 쓰여. 그러면 이건 의존명사. 우리 배우고 왔잖아. 이건 특히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야. 자, 그럼 의존명사라고 하는 건 자립명사가 아니란 얘기인 거니까 중세 때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 술을 잡으며 숟가락을 잡으며 젓가락을 놓으니 이렇게 쓰니까 지금 여기에 띄었고 여기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쓰였다는 거야. 자립해서 쓰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조건도 맞고 뒤에 조건도 맞으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중세국어의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국어 수저로 이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중세국어의 술과 저와의 결합에서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했대. 그러면 이런 거네. 자, 술 플러스 저가 결합하는 과정에 우리 아까 전에 봤지?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는 받침에 있는 리을이 탈락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탈락된 형태로 수저가 되고 이것이 현대국어의 수저가 됐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탈락된 합성어가 현대국어의 수저로 이어졌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중세국어의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자, 중세국어 이틀과 물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이 관형격 조사했던 시옷이 결합됐대. 이 관형격 조사 시옷이 결합했다는데 이 자료를 보여주는 게 있나 봤더니 지금 여기서 이 숟가락의 끝, 그 다음에 이 젓가락의 끝, 저의 가락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시옷, 그 다음에 여기에 시옷, 요것들은 전부 다 지금 뭘 가진 거냐면 관형격 조사의 시옷이 결합된 거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선택지도 틀린 얘기 아닌 거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근대국어의 숟가락이 자, 근대국어에서는 이 시옷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숟가락이 현대국어에 와서 이렇게 시옷 받침이었던 게 디귿으로 바뀌었는데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다라고 했거든. 그게 맞는 얘기지. 우리 아까 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시옷으로 쓰는 것 자체가 이 국어의 어떤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 근데 이것을 디귿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했잖아. 그러니까 시옷으로 썼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디귿으로 쓰인 거니까 그것의 관점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예를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5번 보니까 현대국어에 얘가 정답이 될 건데 현대국어의 숟가락과 무사람의 첫 글자 그 받침 자, 여기는 디귿이고 여기는 시옷이잖아. 이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 디귿과 시옷이 다른 이유는 중세국어의 요것과 요것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리을이 탈락하고 남은 이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 아까 전에 지문에서 뭐라 했냐면 시옷과 디귿은 발음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 이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구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건 구분됐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자, 올해부터 수능이 조금 바뀌니까 자, 이렇게 시험을 볼 거야라고 하는 그 예비평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예비평가에 지금 나온 지문이었어. 두 문제짜리 문제였어. 자, 같은 방식으로 한번 봐볼게. 우리가 공교롭게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게 이 안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 자,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 그 다음에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자, 결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의미 관계. 이게 우리 합성어를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기도 했었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의 구성 방식과 같을 때 우리가 이거를 통사적인 합성어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비통사적인 합성어다. 자,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울릴 때는 통사적인 합성어, 그렇지 않을 때는 비통사적인 합성어. 자,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거나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고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거나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일반적인 문장 구성의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그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야. 자, 그래서 산나물, 바로잡다 이런 단어를 보면, 자, 산과 나물이 결합된 건데 나물이긴 나물인데 산에서 나는 나물. 자, 그러면 이건 명사와 명사의 결합이고, 바로잡다도 잡긴 잡는데 바로잡어. 그러면 이 바로가 부사고 그 다음에 잡다가 용언이니까 이 용언과 부사가 결합된 이 형태는 통사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런데 뾰족 구두를 보면 뾰족이 부사거든. 자, 근데 구두가 명사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부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과정을 비통사라고 봤고, 자, 이건 높다와 푸르다의 결합인데 높고 푸르다 이런 어떤 이 연결어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이 어미를 빠뜨린 채로 또 다른 어간과 결합했으니까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다. 자,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자, 우리 의미 관계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합성어는 대등합성어,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 이렇게 나뉜대. 그래서 대등합성어는 노프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다. 근데 종속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하는 어근이 뒤에 따라오는 그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이 합성어를 우리가 종속합성어 내지는 우리가 수식합성어 이렇게 한다고 배웠는데,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자, 그러면 대등합성어도 그렇고 종속합성어도 그렇고 이 둘은 이 어근들을 구성하는 의미만으로,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 가지고서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가 힘든 합성어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등한 형식을 취하고 종속적인 형식을 취하지만 원래 어근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제3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잃어버리고 제3의 의미가 됐으니까 그런 어근들의 의미 관계만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겠지. 자,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원래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근들이 갖고 있는 의미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융합합성어라고 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 자, 그럼 여기서 융합합성어이겠지. 이런 융합합성어는 아니지. 융합합성어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예,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들은, 자, 세 가지의 합성어 얘기를 다 꺼냈는데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합성어인데 그것이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찬밥이란 단어가 지은 지가 오래돼서 식었다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때는 정말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차가워졌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밥이란 얘기인 거니까 이런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그때는 종속합성어란 얘기인 거야. 이 찬밥이 종속합성어로 쓰였는데 만약에 중요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찮아, 그런 인물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이럴 때는 이 자체가 원래 어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3의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보냐면 융합합성어로 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찬밥이란 단어는 종속합성어가 될 수도 있고 융합합성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합성어 유형 속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 단어가 이렇게 다른 유형의 어떤 합성어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보여준 거야. 자,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어근, 자, 합성어 전체와 그 합성어의 뒤에 따라오는 어근, 뒤에 놓인 그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 중에서도 상하 관계, 위아래 관계지. 자, 이런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때 찬밥은 의미상 밥인데 그 밥의 하위어로서 찬밥이 쓰였기 때문에 그 밥의 하위어가 되고, 그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합성어. 그러면 하위어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상하 관계가 성립이 될 때는 종속합성어란 얘기야. 근데 이 찬밥이 융합합성어일 때는 찬밥과 밥이 어떤 상하 관계를 보이지가 않아. 지금 아까 전에 봤지만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하찮은 인물이나 그런 사물이다. 근데 그게 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상하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융합합성어로 쓰인 것이다, 이 말인 거고, 또한 논밭과 같은 대등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떤 후행어근, 자, 논밭에는 이 논이 선행어근이고 밭이 후행어근이잖아. 근데 그때는 이 논밭과 밭이라고 하는 상위어와 하위어를 잡아봐도 그 상하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상하 관계가 맺어지는 건 종속합성어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종속합성어는 상하관계가 맺어지고 대등합성어나 융합합성어는 상하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합성어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 자, 그러면 91번 문제.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예를 따지라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기역은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어미를 취하는 거고, 자, 통사적인 것 중에 연결어미를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명사나 관형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그럼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게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일단 연결어미가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인 거니까, 자, 먹고 살다 할 때 고가 연결어미야. 그러면 해당이 돼. 근데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 사이에 지금 연결어미가 없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갈라서라도, 자, 가르다와 여기에 아가 붙고 여기에 서다가 붙은 말이거든. 자, 그래서 르불 규칙이 일어나서 요 르가 리을이 돼서 갈라가 된 거야. 얘도 지금 여기에 연결어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3번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자, 걸어오라도 걷다와 오다 사이에 어라고 하는 연결어미를 취하고 있으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어. 근데 5번에 보니까 빛나다는 원래 빛이 나다, 조사가 생략된 형태니까 얘는 연결어미하고 상관이 없네. 자, 그럼 일단 2번과 5번은 기억에서 이미 제거가 됐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걸 보니까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꾸미는 거라 그랬거든. 근데 색식인 색신데 새색시, 요 새가 관형사야.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근데 3번을 보니까 척척박사라고 했는데 척척은 부사야. 이 부사가 명사와 결합한 거니까 이건 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비통사적 합성어지.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큰아버지는 이때 크다라고 하는 용언,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붙이고 여기에 아버지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지금 합성어를 맞는데, 이거는 지금 용언, 이 형용사라고 하는 용언에 지금 활용형,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활용형 뒤에 뭐가 붙었냐면 명사가 붙은 거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2번 문제가, 자, 합성어의 문제로서는 마지막 문제인데,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따져라 그랬어. 자, 그러면 A부터 E까지의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가 하나씩 대응이 되나 봐. 근데 1번 보니까 A의 막내딸은, 자, 딸이긴 딸인데 막내딸이란 얘기인데, 이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대등합성어나 종속합성어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랬거든. 자, 근데 보니까 예문도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그 막내딸, 딸이긴 딸인데 막내딸, 종속합성어 맞거든. 자, 그러니까 종속합성어는 의미만으로 파악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딸의 하이어가 아니므로 그랬거든. 근데 종속합성어는 하이어 관계, 상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였잖아. 자, 대등합성어나 융합합성어는 하이어가 상이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지만 종속합성어는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위어로서 막내딸. 자,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니므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리고 대등합성어도 아니지, 종속합성어. 딸이긴 딸인데 막내딸. 이렇게. 자, B를 보니까 바깥에 오래 서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그랬거든. 자, 2번 보니까 B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만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 그럼 맞지. 대등합성어니까. 그런데 발의 하이어므로, 하이어가 아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대등합성어는 하이어, 상이어 이런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종속합성어가 될 수 없고 대등합성어였다. 자,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네. 자, 3번 보니까 시의 밤낮은, 자, 근데 예문을 보니까, 자,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 수업을 할 때 밤낮이 늘이나 항상 이렇게 쓰일 때는 종속합성어라 그랬거든. 근데 아까 전에 지문에 뭐라 했냐면 동일한 단어가 합성어가 종속합성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융합합성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 근데 지금 여기서의 밤낮을 만약에 항상이나 늘 이런 말로 바꿔보면, 자, 며칠째 항상이 바뀐 날이 안 되잖아. 늘 바뀐 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대등합성어로 쓰인 거야. 여기서는. 자, 그런데 시를 보니까 3번 보니까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움으로가 아니라 우리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는 그 어근들만의 의미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면 이미 여기서 틀린 건데, 여기서 융합합성어도 틀렸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융합합성어 안에서도 밤낮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의 자료에서 뭐로 쓰인 거냐면 대등합성어로 쓰인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뒤에 잡아먹는, 자, 근데 예문을 보니까 시간만 잡아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뒤에 잡아먹는은 그 의미의 어근들, 그 의미를 어근들만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잡아먹다. 자, 그리고 이건 종속합성어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는 하이어가 아니므로가 아니라 하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상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 그러니까 대등합성어가 아니라 종속합성어인 거지. 그러니까 4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될 건데, 자, 예문을 보니까, 이를 보니까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됐어. 자,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만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맞지? 가긴 간데 날아서 간 거니까. 자, 그리고 가다의 하이어. 자, 가긴 갔는데 날아간 거니까 가다의 하이어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게 성립이 상하관계로 성립이 될 수 있다면 종속합성어라고 했으니까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킨 건 5번밖에 없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합성어 관련돼서 우리 평가원에 출제했던 전체 문제였어. 자, 힘든 건 아는데 좀 힘내고, 자, 나머지 합성어와 파생어가 전체에 묶여있는 복합어 전체를 다루는 문제가 또 몇 번 출제가 됐는데, 자, 이와 관련된 문제도 요거 냅두고 가면 좀 찝찝해서,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 자, 93번 문제 보니까 14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에 기역과 니은의 예로 적절한 걸 따지래. 자, 근데 기역을 보니까 파생어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고, 자, 니은을 보니까 합성어면서 원형을 밝혀 적은 거야. 자, 합성어와 파생어로 분류 기준이 나눠지고, 원형을 밝혀 적었다, 적지 않았다로 또 분류 기준 나눠지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두 가지를 머릿속에 동시에 벌려놓고 하지 말고 하나로 좁혀가면서 가. 자, 그럼 기억부터 먼저 따져볼게. 파생어가 아니거나 원형을 밝혀 적었으면 정답이 안 되겠지. 파생어지만 원형을 밝혀 적었으면 정답일 건데, 1번 보니까 길다에 이를 붙였거든? 근데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잖아. 길이라고 쓰지 않고 길이라고 썼다는 건 원형을 밝혀 적었으니까 더 볼 것 없이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기억의 조건이 안 맞아. 자, 2번 보니까 무덤. 자, 이건 묻다에 엄이 붙은 거고, 이 지붕 같은 경우도 집에 웅이 붙은 건데, 자, 파생어이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거든? 이건 성립이 되니까 냅두고 갈게. 자, 3번에 보니까 뒤뜰, 쌀, 알. 자, 일단은 원형도 밝혀 적었지만 뒤뜰과 쌀알은 파생어가 아니라 어근들끼리 결합한 합성어야.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4번도 길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전히 정답이 될 수가 없지. 근데 5번에 보니까 마중은 맞다라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에 웅이 붙은 거야. 근데 이것이 지읒이 넘어가서 마중이 되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대로 쓰게 돼서 일단은 이거는 성립이 돼. 자,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있어야 되겠네. 자, 니은은 그러면 합성어여야 되고, 합성어가 아니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내지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5번은 합성어 자리여야 되는데 길이라고 하는 파생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뒤뜰, 쌀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4번 문제야.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는 한글 맞춤법 1항이 자,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다. 자, 여기에 찾아본 건데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거야. 자, 그러면 파생어이면서, 자, 요 기억은 파생어이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 그런데 얼음을 보면 얼음이라고 적지 않고 얼음이라고 끊어 적었으니까 얘는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네. 자, 그러면 이파리는 여기에 받침이었던 피읍이 넘어갔으니까 맞는데 얼음 때문에 얘가 될 수가 없네. 자, 그럼 니은은 보니까 니은은 합성어이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그러면 말 플러스 소인데 발음하듯이 마소. 그러면 얘는 성립이 되는데, 낮잠이라고 썼는데 우리 낮잠을 발음 이렇게 낮잠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리고 받침 지읒은 발음이 받침 자리에서 되지도 않아. 나중에 의문론에서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면 낮잠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었으니까 여기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이 디귿은 파생어이지만 어법에 맞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요 디귿에 관련된 거를 보니까 웃음은 원형을 밝혀 적은 게 맞는데, 지금 여기는 박에 아지가 붙었는데 지금 이 기억이 바가지 이렇게 넘어가서 발음이 됐잖아. 그럼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은 게 어법에 맞게끔 적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리을은 합성어이면서 어법에 맞게 적어야 돼. 자, 근데 옷소매는 옷과 소매인데 그대로 옷소매라고 썼고, 그 다음에 밥알은 밥과 알인데 그대로 밥알이라고 원형을 밝혀서 적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조건을 둘 다 만족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를 보면 파생어이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그것이 동시에 어법에도 맞는 거야. 자, 근데 꿈을 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되냐면 파생어이면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은 거, 이거 맞지? 자, 근데 뒤에 보면 사랑니, 요거는 맞는데 뒤에 보면 사랑니라고 돼 있는데 사랑과 이야, 이. 자, 이는 이빨, 치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사랑도, 이도 전부 다 어근들의 결합이야.
근데 지금 미음 자리는 파생어 자리여야 되는데 지금 어근과 어근이 결합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은 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 맞지만 지금 여기엔 뭐가 되냐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5번이 정답이 안 되고 최종적인 정답은 5번,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도 두 문제짜리 지문형으로 나왔어. 빠르게 읽으면서, 자, 내용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자, 이건 접두사겠지. 자, 파생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자, 이거는 전미사겠지. 그래서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아니면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이 혼동이 왜 되냐면 어근의 뒤에, 자, 여기서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용언의 어간일 때는 우리 어간은 항상 뭘 데리고 다니냐면 어미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체언은 반드시 뒤에 반드시라는 말이죠. 체언은 뭐 조사가 생략된 형태로도 쓰일 때가 있지만 체언은 뒤에 주로 조사가 오기 때문에 그 뒤에 붙은 이 접사들이 뭐하고 혼동되냐면 이 어미와, 자, 어간 뒤에 붙는 어미와 그 다음에 체언 뒤에 붙는 조사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대. 자,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얘기했었어. 이에 비해서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지. 조사와 어미, 그러니까 조사와 어미는 접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조사 어미가 아니라 접사란 얘기고, 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접사가 아니라 조사나 어미란 얘기야. 이 점에서 어미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히 구별된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우고 왔던 내용들이야. 자,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 새로운 단어가 돼버린 경우도 있대. 특이한 경우지. 원래 새로운 단어가 되려면 접사가 붙어야 되는데 어미가 결합한 형태,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한 단어로, 새로운 단어가 그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대. 자, 용언의 활용형이 새로운 단어. 이건 어미가 붙은 거겠지. 활용형이라 했으니까. 자, 부사 하지만은 하다에 어간에 어미 지만이 붙은 거야. 자, 그러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거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서 어떤 새로운 단어, 한 단어가 돼버린 거야. 원래는 하 플러스 지만인데 지금 이것이 한 단어, 우리가 하지만을 가지고 나눌 때 하지만이 한 단어가 됐지 하와 지만으로 쪼개지 않거든. 새로운 단어가 되면 한 단어가 된 거야. 그런데 다음으로 체언의 조사, 이거는 이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었고, 다음으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진 새로운 단어가 얘가 뭐냐면 그게 악이라는 거야. 악이. 여기에 악이에 아가 붙었는데 그게 아가가 됐거든. 근데 아가는 원래 악이 플러스 아야. 그러면 악이는 명사고 혹격조사 아가 붙었으니까 이건 조사거든.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된 형태가 아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한 단어가 된 거지. 원래 아까 전에 위에서 보면 어미와 조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체언에 조사가 붙은 형태, 아까 전에 위에서는 용언의 그 어간에 어미가 붙은 형태가 새로운 단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아주 특이한 경우가 되는 거. 이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됐다, 이 말인 거야. 지금 요 단락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조사와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못한다가 일반적인 문법적인 어떤 질서인데, 그것과 다른 아주 예외적인 단어들,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한 단어로 굳어진 예외적인 단어들을 아가와 아까 위에 나오는 하지만을 통해서 보여준 거야. 자, 이제 마지막 A 파트가 나왔는데, 자, 또 다른 예로, 자,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우리 미지칭 배웠지? 대명사 할 때. 미지칭이라고 하는 건 누군지 모를 때 쓰는 대명사를 미지칭 대명사라고 했는데, 이때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그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나 구. 자, 이런 게 있었나 봐. 근데 얘네가 결합이 된 거지.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거야. 자, 대명사 뒤에 어떤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가 붙었거든? 근데 보조사가 붙였더니 그게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됐대. 새로운 단어가 됐다는 얘기잖아. 자, 여기에 이는 어떤 사람고, 근데 여기서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보조사 고나 구. 자, 이건 조사야. 보조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고나 구는 문장에
어떤, 지금 여기서도 어떤이란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무슨, 어느 이런 의문사가 있을 때 자, 체언이나 내지는 그 의문사 자체에 결합을 한대. 근데 지금 요 예문에 나왔던 거는 지금 고가 어디에 결합됐냐면 의문사에 직접 결합된 게 아니라 요 앞에 사람에 결합이 됐네. 체언에 결합이 됐네. 근데 이렇게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을 구성은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겠어. 그러니까 뭐 표준어는 아닌 것 같고 일부 방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지속이 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어떤 특이한 우리 앞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좀 특이한 상황에 관련된 언급을 했던 거야. 자, 그럼 95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면 자, 다음 문장에서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예를 찾아 이에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아까 전에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쭉 열거가 됐는데 자, 기역을 보니까 어근에 어근이 결합한다. 니은 보니까 파생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했다. 디귿 보니까 뒤에 결합했다. 리을 보니까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조사가 체언에 결합했다. 자, 일반적인 문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기역부터 미음이었는데 보니까 자, 예문을 쪼개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로 나눴어. 자, 아기장수 가의 아기장수는 자, 얘는 기역에 해당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자, 아기도 명사, 장수도 명사인데 명사들은 다 어근들이니까 자, 그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다. 1번 맞는 얘기네. 자, 2번 보니까 맨손으로의 맨손은 자, 니은에 해당되는 예로 파생접사 맨에 여기에 어근손 그리고 아까 전에 니은이 자, 그 어근의 앞에 붙는 거였으니까 접두사라 그랬으니까 지금 맨손은 접두 파생어가 맞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네. 자, 3번 보니까 싸인의 어간은 자, 그러면 싸인이라는 말의 어간은 싸이까지가 되겠지. 자, 싸이에 니은이 붙은 거니까 자, 이 어간은 파생접사 이가 어근 싸타에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싸타 싸이다. 지금 여기서 싸이다라는 말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요 이가 붙은 접사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거든. 근데 지금 이게 싸타라는 어근에 그 뒤에 붙은 거니까 전미파생어. 그러면 요것도 적절한 얘기네. 자, 깨트리느는 자, 요게 깨트리는 요 얘기인데 깨트리느는 리을에 해당되는 예로 자, 어미 리느는 자, 용언의 어간 깨뜨와 결합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어간은 깨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리는이라고 하는 어미를 갖다 붙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원래 이 단어는 깨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뜨리는 자, 뜨와 리가 나눠져서 리는 어미 파트고 뜨는 어간 파트가 아니고 뜨리는 접사야. 강세의 접사. 자, 그러면 이게 접사가 붙은 말이니까 어근의 뒤에 접사가 붙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때는 지금 이렇게 어간과 어미가 구분되어서는 안 되고 접사는 어간을 형성하잖아. 그래서 깨뜨리까지가 어간이고 여기에 는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그 다음 5번 보니까 모습 플러스 이는 자, 여기에 모습이는 자, 미음에 해당되는 예로 조사 이가 체험 모습과 결합했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6번 문제를 보니까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어. 자, 탐구 목표를 보니까 현대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 자, 현대국어에서는 이 누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지. 자, 그리고 미지칭을 나타내는 말이었잖아.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자, 중세국어 자료, 근대국어 자료, 현대국어 자료를 다 보여줬어. 자, 그리고 나서 탐구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탐구 결과를 보여줬어. 자, 그럼 일단은 자료를 보고 나서 밑에 선택지 보면 또 보고 올라와야 되니까 선택지를 봐가면서 한번 봐볼게. 자, 지금 여기서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자, 미지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누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가자료니까 자, 요 가자료와 관련돼서 봐야 돼. 자, 그런 거 봤더니 자, 누를 이르더뇨라고 했는데 이 누가 이때 누가 누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지금 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뭐가 됐냐면 인칭 대명사의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내 스승이 누구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뒤에 우리 아까 앞에서 자료에서 봤지만 고는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라 그랬어. 그러면 그 보조사가 인칭 대명사에 붙어서 그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붙어서 쓰인 거니까 그러면 지금 1번 선택지에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요 고를 빼고 얘기해야 되잖아. 고가 빠진 누가 여전히 뭐가 되냐면 인칭 대명사가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했을 때 이때도 자, 고나 구가 의문을 만드는 거라면 그것이 인칭 대명사에 붙은 거라면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가 아니라 여전히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누와 누구, 누구 이것들이 인칭 대명사의 형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형태는 이것들이 아니라 요것들이 아니라 누만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 자료 2번 선택지를 보니까 나에서 인칭 대명사의 그러니까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는 누고와 누구래. 자, 그러면 그런 거 확인해 봤더니 지금 나 자료가 근대구어 자료인데 지금 요 고 앞에 그다음에 붙어 있는 말이 누고 누구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요 고는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라면 그 말이 붙은 형태가 누고와 누구가 있으니까 지금 2번 선택지는 인칭 대명사의 형태로서 두 가지를 얘기한 게 맞는 얘기지. 자, 3번 보니까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 형태는 누구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의 자료를 보면 자, 미지칭을 나타낸 인칭 대명사.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 이제 고나 구와 상관없이 현대국어니까 자, 누구를 찾으세요? 자, 우리 몰라서 물어볼 때 누구에게 말했어요? 몰라서 물어볼 때 지금 여기에 르리라고 하는 조사, 그 다음에 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붙은 이 누구는 체언일 거고 그 체언에 지금 누군가를 모를 때 쓰는 어떤 대명사 그게 미지칭 대명사니까 그럼 미지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가 맞는 얘기지. 3번도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을 보면 가에서 나의 변화를 보니까 자,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어떤 변화를 보니까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였다가 자,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자, 그럼 이 말은 자, 4번에 보면 지금 가자료를 보면 누에다가 이 인칭 대명사 누에다가 고를 붙이고 누에다가 구를 붙인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인칭 대명사에다가 조사를 붙였잖아. 자, 근데 지금 나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고가 붙은 자, 이 고가 붙은 말 앞에 보니까 누구야. 자, 고가 붙은 말 앞에 보니까 누구야. 그러면 근대국어 때는 이것이 인칭 대명사가 됐다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요거는 중세국어인데 위에는 여기는 중세국어고 요거는 근대국어인데 지금 4번 선택지에 뭐라고 했냐면 누고와 누구는 원래 체언의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였는데 이것이 나에 가서는 새로운 단어가 됐다. 그럼 봐봐. 여기 다시 보면 요 부분을 보면 자, 요거는 체언의 대명사 체언에 여기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거든. 근데 지금 이 덩어리가 지금 요 덩어리와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요거는 인칭 대명사 체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체언의 조사의 형태였는데 그것이 근대국어에 와서는 하나의 인칭 대명사 체언이 돼버렸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4번도 적절한 얘기가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자,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변화를 보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지 않고 누구만. 지금 현대국어에 보니까 누고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잖아. 근데 아까 전에 지문에 보면 뭐 일부 방언에서 쓰인다고 했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누구라는 말이 쓰여. 그러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뭐 사투리 쓰진 않지만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이런 말 많이 써. 자, 누구?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 쓰는 말. 그럴 때 쓰이는 어떤 일부 방언에서는 쓰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누구만 쓰이고 표준어에서는 누구만 쓰이고 누구는 쓰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자료에서도 그렇게 보여줬고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문제 해결했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요 두 문제가 마지막 문제야.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길어질 거라 얘기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힘내고 자, 2021학년도 작년에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내용 보고 난 다음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사전에 뜻풀이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자, 사전에 뜻풀이의 대상이 되는 표제 항목을 표제어라고 한대. 자, 표준국어 대사전의 표제어에는 붙임표가 쓰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이것이 있대. 자, 요걸 붙임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대. 자, 붙임표는 표제어의 문법적인 어떤 특성 내지는 띄어쓰기 내지는 어원이나 올바른 표기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붙임표다. 이 붙임표의 기능이라는 거야. 근데 사전에 보면 이 표제어가 쓰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대. 자, 보니까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 자, 이제 쓰이는 경우야. 이런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로는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언제나 다른 말과 결합해야 되는 표제어. 이럴 때는 다른 말과의 결합하는 부분에 붙임표가 쓰인다.
그러니까 접사, 질, 요 앞에 붙임표가 있는데, 자, 요것은 요거하고 뒤에 연결음이 은이의 요 앞에 붙임표 이런 것 등이 그러한 예래. 그러면 요 앞자리에 지금 요 붙임표가 되는 요 앞자리에 뭐가 와야 하고 그 뒤에 질이 붙고 은이가 붙는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다만 조사도, 자, 근데 이 조사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조사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아.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접사나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건 맞거든. 근데 우리 품사할 때 배웠지만 조사는 단어라고 했잖아. 조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 원래는 붙임표를 써야 돼. 문법적인 특성으로 보면. 자, 혼자 쓰이지 못하고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줄표를 여기서 붙임표를 쓰는 게 맞는데, 단어로 인정하는 이 특성 때문에, 문법적인 특성 때문에 조사는 예외적으로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용언의 어간도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지만 어미 다와 결합한 기본형이 표제어가 되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다 사이에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관련된 것은 어간과 어미, 자,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조사와 또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붙임표가 쓰이는 경우, 이걸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둘째, 자, 붙임표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 두 번째인데, 자, 둘째, 둘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는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 사이에 붙임표가 한 번만 쓰인대. 자,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두 개 이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나중에 결합한 구성 성분들 사이에만 그것이 붙임표가 딱 한 번만 쓰인대. 자, 이등분선 같은 경우에 이 예를 보면, 자,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 이와 등분과 선. 근데 이게 세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어인데, 이 복합어의 표제어를 보면 이 줄표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보면 최종적인 형태가 선과 결합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뒤에 이등분과, 자, 이등분은 이와 등분이 일단 결합을 했어. 그래서 이등분이 만들어지고 이것과 선이 최종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등분 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결합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야. 이 복합어의 붙임표는 구성 성분들을 반드시 붙였어야 한다는 점도 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붙임표가 붙었다는 건 이 자체를 띄었으면 안 되고, 이등분과 선을 띄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붙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붙임표가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무덤, 노름, 이따가처럼 기원적으로 두 구성 성분이 결합한 단어야. 적어도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 구성 성분은 적어도 하나가 아니었어. 자, 그런데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가지는 붙임표가 쓰인 거였다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경우, 그 반대에 관련된 어떤 경우를 설명하는 거야. 한글 맞춤법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가 결합한 경우나, 아니면 단어의 의미가 어근이나 어간의 어떤 본뜻과 멀어진 경우, 자, 어떤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거나, 내지는 그 원래 어근이라든가 내지는 어간, 원래 어간 자리에 어근이 놓이니까, 그러니까 어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근이지, 그 원래 어근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래. 자, 그리고 이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단어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 두 가지의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들이 원래 형태의 음절로 나눠지지 않으므로 표제어에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무덤 같은 경우에 보면 전미사 엄이 쓰인 거거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엄이라고 하는 접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게 없어. 자, 따라서 어근 묻, 원래 이거는 무덤이란 것은 묵과 엄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긴 한데, 이 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무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그때는 붙임표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엄과 비슷한 뭐 암이라든가 억이라든가 우, 이런 것 등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때는 이 붙임표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리고 노름은 어근 노래.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앞에 이 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 전미사 예를 들었다면, 이제는 원래 뜻에서 멀어진 경우를 설명하는 것 같아. 이 노래 본뜻으로만 그 의미가, 자,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워. 이 단어를 가지고서는. 이 놀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조금 지난 뒤에를 뜻하는 있다가도 어간의 it이라고 하는 이것의 본뜻과는 멀어졌다는 거야. 자, 따라서 노름과 있다가는 원래 놀음과 있다가 이렇게 쓰지 않고 노름과
있다가로 쓴다는 얘기는 그 어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표제어가 그러니까 표제어에 이 표제어에다가 붙임표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글 전체가 표제어와 관련해서 설명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붙임표를 붙이는 경우와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자, 그럼 97번부터 98번까지 두 문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요거 해설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할게. 자, 이 맨발에서 분석되는 접두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맨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 접두사의 뜻풀이. 자, 뜻풀이를 해야 되는 대상은 사전에 표제어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접사처럼 혼자 쓰이지 못하고 자립조로 쓰이지 못할 때는 붙임표를 쓴다고 했어.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인 거지. 자, 나만 비를 맞았다 해서 쓰인 격조사의 뜻풀이를 표제어 르를 통해서, 자, 여기서 비를 할 때 르이 조사인데, 이 르이라고 하는 조사를 뜻풀이 해야 될 때 그 표제어는 르로 써야 되는 거고, 이때 르는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는 이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2번도 맞는 얘기네. 자, 3번 보니까 저도 학교 앞에 삽니다에서 쓰인 동사의 뜻풀이. 자, 이걸 살 때 삽니다는 살다에 비읍니다가 붙은 거잖아. 근데 이것은 대표적인 단어의 기본형이 살다니까. 자, 이 살다 어간에 기본형을 나타내는 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표제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얘도 맞는 얘기지. 자, 앞집이 결합한 단어를 앞집처럼 이렇게 띄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표제어 앞집. 우리 아까 전에 붙임표를 붙였을 때는 그것이 띄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거다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4번도 적절하지. 자, 근데 5번에 보니까 논뚝과 길이 결합해서 논뚝길의 구성 성분인 이렇게 구성 성분이 세 가지가 됐어. 자, 이것의 정보를 표제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쓴다고 하지 않았잖아. 표제어에서 지금 표제어를 만들 때는 이 붙임표가 마지막에 붙는 것과 결합하는 과정에 한 번만 붙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이니까 이렇게 두 번이 나올 수가 없고 한 번이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이제 98번 마지막 문제인데 보기 자료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그 단어들만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기억에 해당되는 단어들만 골라보래. 근데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어근이나 어간. 그러니까 사실 어간도 어간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어간 자리에 놓인 어근이지. 그 어근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이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료를 보면 용언이 나왔고 이 용언의 의미들을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용언의 어떤 의미들을 지금 여기 나오는 조차나 지금 여기 나오는 자주, 여기에 차마, 여기에 붙어. 이것들이 의미적으로 뭔가 멀어졌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멀어졌다면 정답이 될 거고 멀어지지 않았다면 정답에서 빠져야 할 거고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빠져야 될 거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료부터 보면 밑에 용언을 중심으로 먼저 볼게. 동생도 누나의 기발한 생각을 쫓았다. 이 쫓다라는 말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남의 말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뜻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른다는 얘기인 거거든. 근데 위에 나조차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할 때 그때 조차가 여기 나오는 줬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의미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조차라는 단어는 의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써야 되고, 그러면 조차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렇게 여기에 알을 붙인 말인데 지금 소리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조차가 된 거니까 그럼 조차는 정답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차가 빠진 게 있나 봤더니 선택지에 빠진 게 있나 봤더니 1번은 조차가 없어서 정답이 안 돼. 그 다음에 2번도 조차가 없네. 자, 그럼 3, 4, 5번은 조차를 갖추고 있으니까 일단 조차가 빠져있는 1번과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한번 봐볼게. 동생은 늦잠 때문에 지각이 잦았다. 이때 잦았다고 할 때 잦다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행동들이 자주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위에 보니까 누나는 휴일에 이 책을 자주 읽는다. 이때 자주라고 하는 것도 이때 잦다라는 말에 우가 붙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넘어가서 표현이 된 거야. 자주라고. 근데 이거는 의미적인 면에서 벗어나느냐 보면 자주 읽었다의 자주도 잦았다. 어떤 그 일이 자주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의미적인 연관성을 이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에 자주가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에 자주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3번에도 자주가 있고 5번에도 자주가 있어.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정답이 나온 거지.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언니는 쏟아지는 졸음을 잘 참았다. 이때 참다라고 하는 게 뭐 누르고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나는 참아 그 눈을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누르고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참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 조차 참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붙어도 붙다라는 말이 뭔가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그 일은 나부터 할 때 그때부터가 그렇게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붙어도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은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다. 자, 내가 어떤 이거를 좀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찍어서 올려도 상관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용 학습하는 과정에 내용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요소가 자꾸 늦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인덱스 매겨주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너희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학습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간적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쭉 한번 봐도 상관없는 거고, 자, 필요한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만 보면 되는 거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고 수업이 길어지긴 했지만 뭐 어찌되었든 이 수업과 관련돼서 해설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말들이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는 어떤 복습이라든가 너희들이 어떤 내용 요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됐으면 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것에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길어져서 영상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 개 되면 보고 아니면 너희가 해설 강의가 필요한 문제들만 인덱스에 따라서 찾아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론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할게. 형태론 전체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론을 들어가서 문장 성분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어떻게 확대되느냐,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떠한 문법적인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형태론 전체에 관련된 것 놓치지 않게끔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엔 새로운 단원에서 보는 걸로 할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